북한 당국으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방콕의 북한 핵심 외교관 1명, 그리고 그의 일가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한 한 남성의 가슴 아픈 탈북 작전이었습니다. 중요 회담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한국 땅을 밟기 직전이었고 북한 당국은 한국 대사관과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족의 탈북이 어떻게 국가적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 그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빠져나간 것인지,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집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배급을 못 받아 굶주릴 때도 우리 식탁에는 쌀밥과 고기가 올랐습니다. 전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좋은 신부감으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항상 단정하게 앉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자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죠. 저는 그게 여자로 태어난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23살에 성우를 만났어요. 외무성에 근무하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쑥했죠. 결혼 전 우리는 단 3번 만났습니다. 모두 부모님이 동석한 자리였고요. 성우는 과묵했지만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인지를요. 아내는 집에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마라.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라. 저는 그게 남편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준혁이를 낳고 3년 뒤 민지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만 지냈어요. 가끔 친정에 가고 싶어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당신 안전을 위해서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생활은 평온했어요. 토요일마다 인민반 회의가 있었고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저는 남편 뒤를 따라 걸으며 아이들 손을 잡았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아내들은 조용히 걸었고 남편들은 앞서 걸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방콕 발령이 났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이라니. 평양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거요.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두려우면서도 조금 설렜어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영아, 외국 가서도 조심해라. 남편 말 잘 듣고 체제를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순종하고 조용히 살고 남편을 따르는 것. 저는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방콕은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공항에 내렸을 때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낯선 언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 거리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대사관 아파트는 평양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깨끗한 주방, 온수도 항상 나왔어요. 하지만 규칙은 평양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대사관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직원과 가족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동무들, 여기는 적국 땅이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보이부 책임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흘어봤어요. 외국인과 접촉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허가 없이 외출하면 안 돼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는 태국 가족들도 살았습니다.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그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저녁이면 이웃집을 방문해 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복도에서 태국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3명의 태국 부인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시내 가서 영화 보고 저녁 먹자. 그들은 밝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나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안 돼요. 대사관 규정이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는 다루. 우리는 공화국 사람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사관에 출근 체크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래층 태국 여자가 혼자 시장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쏨이라는 태국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쏨은 뭔가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빨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볼까 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가족들의 생활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보이부 책임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외국인과 잡담을 나눈 동무가 있어. 경과. 다음에는 평양 본부에 보고하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에서 쏨과 마주친 게 보고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까요? 평양에서도 그랬고 여기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감시받고 보고받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모네 집에 놀러 안 가요? 옆집 태국 아이들은 서로 집에 가던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우리만 다를까? 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무겁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어느 날 쏨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망고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쏨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다음 토요일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태국 이웃이 과일을 줬습니다. 보이부 담당자가 물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앞으로 그런 접촉은 최소화하시오. 외국인들의 접근은 의도가 있는 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쏨의 손이 따뜻했던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단순한 이웃의 친절이었는데 왜 보고해야 했을까요? 왜 그게 잘못된 걸까요? 머리가 아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쏨을 복도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태국어를 몰랐습니다. 쏨이 제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따라갔습니다.
쏨의 집은 따뜻했어요. 쏨이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괜찮아요? 화면에 한글이 떴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쏨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에 또 입력했어요. 친구 필요하면 저 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평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친구가 뭔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붓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얼른 세수를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쏨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살피며 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쏨은 항상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우리는 번역 앱으로 대화했습니다. 느렸지만 진실했어요. 왜 항상 혼자 있어요? 쏨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규칙이 많아요. 북한 사람이라서요. 북한? 북쪽 나라? 쏨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신 슬퍼 보여요. 웃는 거 본 적 없어요. 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을까요? 어느 날 쏨이 물었어요. 남편이 때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때리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슬퍼요? 왜 친구도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폭력은 아니지만 자유가 없다고. 맞지는 않지만 선택할 수 없다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째 계속된 불면이었어요. 누우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밥맛도 없었고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게 보였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만 했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학교 가야 하는데 아침을 차려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러? 어디 아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가야겠어. 남편이 대사관에 보고하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통역관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불면 식욕부진 무기력 증상이 모두 보이네요.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처방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분이 매우 억압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창밖만 봤어요. 방콕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경을 바꾼다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양 가면 더 심해질 텐데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감시가 심하잖아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알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생각하오. 나도 매일 보고하고 감시받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나도 알아.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도 알고 계셨어요. 모를 수가 있나.
같은 외교관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포로처럼 살고 있지 않소.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공화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걸 보니까 이게 맞나 싶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당신 웃는 모습 본 지가 언제야? 방콕 온 지 1년 넘었는데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도 힘들었구나. 그도 알고 있었구나.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보.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요.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해봤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무서워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날 밤 대화 이후 우리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나가는 거 말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간다는 게 탈북 말씀이세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평양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더 아플 거요. 아이들도 이 체제 안에서 평생 감시받으며 살 거고. 하지만 잡히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세대가 수용소 가는 거.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곳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아이들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무서워요.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하며 몇 년간 알게 된 태국인 동료가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남편은 그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넌지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긴장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방법이 있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한국 대사관이요? 응.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북한이 손 못 댄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대사관을 빠져나가요?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고 혼자는 절대 안 되니까. 남편이 머리를 싸맸어요. 우리는 매일 밤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짰습니다. 쏨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가족. 도망가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도와줄게요. 당신 자유로워야 해요. 한 달 뒤 대사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성우 동무 평양본부로 복귀 발령이 났어. 한 달 후 귀국하시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우리는 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쏨이 자기 집 주소를 줬어요. 여기로 오세요. 하루 숨어 있다가 한국 대사관 가요. 남편의 태국인 동료도 차량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면 도와야죠.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혔어요. 준혁아, 민지야.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곧 큰 여행을 떠날 거야. 아주 중요한 여행이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야. 하지만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제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한테도?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한테도. 절대로.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서워? 제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민지의 대답에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짐을 쌀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싸면 의심받으니까요.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만 챙기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가족 사진 한 장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 뒤 일요일. 그날 가족 나들이 간다고 허가받을게요. 공원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예요. 남편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원 가는 척하다가 쏨네 집으로 가는 거요. 마지막 토요일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이부 담당자를 봤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이런 회의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음 주부터 김성우 동무가족은 귀국 준비하시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척였어요. 후회 안 하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여기 남는 게 할 거예요. 가요 우리.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남편도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밥과 김치, 계란말이.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소? 남편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8시에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오늘 공원 가기로 했잖아.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진짜 가요? 응, 오늘 특별한 날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9시 남편이 대사관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가족이랑 공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외출 허가 부탁합니다. 가족 전원이요? 네, 다 같이요. 알겠습니다. 저녁 6시까지 복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첫 번째 관문 통과였습니다.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평소 소풍 갈 때처럼요. 안에는 여권과 서류 그리고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다 챙겼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공원 다녀오려고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1층에 내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외출증 보여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천천히 확인했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이요? 좋은 곳이죠. 잘 다녀오세요. 정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대사관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남편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10분쯤 가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목적지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쏨네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방향을 틀었어요. 준혁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공원 안 가요? 잠깐 친구네 집 들렀다가 갈 거야. 남편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분 뒤 쏨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쏨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쏨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오늘 하루 숨어 있어요. 내일 새벽에 한국 대사관 가요. 쏨이 설명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차 준비했어요. 저는 쏨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쏨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없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조금만, 내일이면 더 좋은 곳 갈 거야. 오후 2시쯤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남편이 전화기를 껐습니다. 이제 들켰을 거요. 남편이 말했어요. 찾으러 올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여기는 모를 거요. 태국 경찰이 협조 안 하면 못 찾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쏨이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조금만 먹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밤 10시 쏨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요. 우리는 쏨이 준비해준 방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남편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잘한 거요. 아이들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준혁이와 민지.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 3시 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요. 준비해요. 우리는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쏨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왔어요. 지금 가야 해요.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태국인 친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방콕은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차는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남편은 앞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은. 남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30분이요. 조금만 참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방콕이 점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 번호였어요. 받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어요. 계속 전화 올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찾고 있을 거요. 10분쯤 더 가다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가요. 태국인 친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렸어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민지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코너를 돌았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기요. 한국 대사관. 태국인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흰 건물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어. 남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우리 차와 나란히 달렸어요. 창문 너머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소리쳤어요. 차 세워. 당장 세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 무시하고 가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태국인 친구가 핸들을 꺾었어요. 옆 차선으로 피했습니다. 북한 차가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대사관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차가 앞을 막아섰어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길로는 못 가요. 태국인 친구가 다시 핸들을 꺾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돌아갔어요. 대사관 뒷문으로 가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차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좁았거든요. 지금이요. 차가 한국 대사관 뒷문 앞에 멈췄습니다. 빨리 내려요.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지가 뒤처졌어요. 남편이 민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했어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 그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우리는 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북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 외교관이요. 돌려줘야 해. 하지만 대사관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서세요. 북한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들은 범죄자요. 공화국을 배신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준혁이와 민지도 울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직원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제 안전하세요.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이제 자유야.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공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족분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아내 박은영, 아들 준혁, 딸 민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방콕 대사관에서 근무했고요. 직원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가족 모두요. 남편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여기는 한국이었으니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한국 대사관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무르시게 될 겁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요. 첫날은 정신이 없었어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하셨나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시받던 삶, 억압, 자유를 향한 갈망. 남편분도 같은 의사이신가요? 조사관이 남편을 봤어요. 네, 저도 원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관 신분이시니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잘 처리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직원을 돌려줘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단호했습니다. 자발적인 탈북입니다. 돌려줄 수 없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곧 한국 갈 거야. 하지만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어요. 준혁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직원이 장난감과 책을 가져다 줬어요. 아이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어요. 차를 가져다 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셋째 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후회돼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당신은요? 나도.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요. 당신 덕분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끝났어요. 이제 한국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어요. 외교관 신분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승인될 겁니다. 직원이 안심시켰어요. 열흘째 되던 날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승인했습니다. 탈북을 인정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 갈 수 있어요. 네, 곧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제3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직접 가면 중국이나 북한이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디로 가요? 싱가포르를 거쳐 인천으로 가시게 됩니다. 준비가 시작됐어요. 임시 여행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서류였어요.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구나. 출발 전날 밤 소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전해줬어요. 당신 친구가 보낸 거예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은영, 당신 자유 찾아서 기뻐요.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친구로 만나서 감사해요. 마이너스 솜.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솜에게 답장 보낼 수 있나요? 나중에 한국 가서 보내세요.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가방 하나,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솜의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네, 가요.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외교관 전용 통로로 들어갔어요. 일반 승객들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조심해야 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행이었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한국 가잖아. 민지도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년을 살았던 도시. 우리 인생이 바뀐 곳.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안녕 방콕. 고마웠어. 몇 시간 뒤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환승구역에서 기다렸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3시간 뒤에 인천행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대기실에 앉아 아이들을 봤어요. 준혁이와 민지.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감시받지 않고 꿈꿀 수 있는 나라에서. 드디어 탑승 시간이 왔습니다. 인천행 승객 여러분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일반 승객들과 함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언어였어요. 같은 말이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 도시들, 자유의 땅.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도착했어. 우리 집에.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내 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집.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입국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글이 보였어요. 안내 표지판, 광고판 모든 게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북한의 한글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사와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첫 주는 조사의 연속이었어요. 탈북 동기, 북한 생활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이제 자유니까요. 한 달 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교육기관이었어요. 3개월 동안 여기서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됩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반이 아니라 동네, 낙원이 아니라 낙원.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경 가보세요. 우리 가족은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감시받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점이 가득했어요. 옷가게, 화장품 가게, 음식점.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웃고 있어요. 민지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두려움 없는 웃음.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나중에 일을 하려면 필요했거든요. 남편도 공부했어요. 외교관 경력이 있으니 통역 일할 수 있을 것 같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가끔 탈북자 모임에 나가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교관 가족도 감시받고 억압받았어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방콕에서의 억압된 삶, 우울증, 그리고 용기 내어 탈출한 그날.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허락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삶. 감시받지 않는 삶. 웃을 수 있는 삶. 우리 가족이 함께 꿈꾸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